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그리고 엄진, 박진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YG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양현석 전 대표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초대형 이슈에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무수한 의혹에도 끄떡도 안 하던 YG 왕국의 양현석 씨가 드디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 전 대표가 저희 스트레이트 제작진에게 보낸 문자에서는 무혐의로 내사 종결될 것이다라는 예언 같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양현석 대표의 의도대로, 양현석 대표의 뜻대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곤 했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는 박진준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SNS를 뜨겁게 달궜던 대림동 여경 논란 기억하시죠? 네. 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여경이 쉽게 제압하지 못했다며 여경 무용론, 심지어 여경을 없애야 한다는 폐지론까지 등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저는 이 사안이 그 사안 자체의 크기에 비해서 여론이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경찰이 남성이었더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암사동 흉기난동에서도 보듯이 남자 경찰이 그 제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남성 경찰 무용론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한번 못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의문이 이번 취재의 시작이었는데요. 여성 경찰관들은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시달리는지 현장을 동행 취재해봤습니다. 유흥업소가 밀집한 서울 홍익대 주변거리. 한 20대 여성이 출동한 경찰을 보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 이때 갑자기 한 남성 취객이 접근합니다. 누구 일행군이신가요? 일행군인데. 여성 경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각 제지합니다. 그만하세요. 피해자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이잖아요. 성추행 당한 사람한테 가서 성추행 당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잘하신 거예요? 그러자 술 취한 남성은 여경에게 달려들며 반말의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왜 잡냐고요? 당신은 나한테 했는데 희롱하기까지 합니다. 예민한 사안이라고. 뭐라고요? 아줌마 예뻐요.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오히려 잡아가라며 큰 소리를 칩니다. 체포하세요. 2년 해야지. 죄송합니다. 성 채우세요. 빨리 성 채우세요. 인근의 또 다른 현장. 술 취한 사람이 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길바닥에 누워있던 이 취객 역시 여경을 보자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렇게 위협하시면 혼자 가실 수 있어요? 욕하지 마세요. 이야기 안 했고요. 치안 일선에서 일상이 돼버린 경찰관들의 순환사. 특히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들에 대한 행패는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욕 듣는 거는 뭐 하루에 한 번도 넘게 욕 먹는 게 직업이에요. 이제 여기 지구대는 클럽이 많잖아요. 근무복을 입고 있는데도 이제 술 취한 남자들이 저한테 막 춤을 추자고 막 이런다던가. 무시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네, 무시하죠.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경찰관이기 이전의 여성으로서 공포일 수밖에 없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한 분은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불쌍해 남성이 이제 엉덩이를 계속 만져가지고 이제 얼마나 내가 만만해 보였으면 체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를 만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한 여성 경찰관은 지구대 근무 시절 겪은 악몽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술 취한 대학생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 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하진 않았고 내 여경이 저 혼자 있으니까 저한테 관심이 생겼나 봐요. 여경 이리 와서 네 보여달라고 이리 와서 줄래? 이러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어도 딱히 하소연할 곳조차 없습니다. 일반 시민 입장과 똑같이 고소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없어요. 여경들은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도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일명 대림동 여경 사건. 남자가 하나 나왔어요. 빨리 나와. 빨리. 만취한 남성을 체포하던 여자 경찰관이 시민의 도움을 받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세금이 아깝다, 여경을 없애라는 과격한 비난에서 시작된 논란은
여성 혐오로까지 던졌습니다. 국민에게 최소한만 행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다치게 제압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남자들도 힘듭니다, 사실. 여경들이 무분별한 편견과 비난에 시달린 반면 비슷한 상황을 연출한 남성 경찰관들은 어땠을까? 지난 2015년 여성을 납치 살해한 피의자 김일곤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남성 경찰관 2명도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여론의 비난은커녕 범인 체포의 공적을 인정받아 승진까지 했습니다. 강력범이든 주치자이든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주변 시민들의 도움을 구하는 건 당연한 절차.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공무 집행이 있는데 단지 아주 작은 그 체력 부분만을 이야기하면서 여경이 필요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본질을 흐리는 거죠. 네. 경찰 자체가 참 힘든 직업이라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경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고통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경한테 함부로 하는 저 영상을 보니까 제가 다 미안하고 부끄럽네요. 네. 엄정한 법 집행 이런 데서 써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여경, 여기자, 여검사 같은 명칭 자체가 차별적인 명칭이라고 지적해 주실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쓰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 말을. 그런데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저희가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하도록 할 테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난동을 부리거나 흉기를 든 취객 이런 사람들 경찰 한두 명이 달라붙어서 제압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을 체력으로만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무술 능력으로만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추성훈이나 최홍만 같은 격투기 선수만 뽑아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안 다치게 제압하는 게 경찰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찰에게 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거다 이런 말도 있고요. 경찰은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 경찰은 공권력 사용 대단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경찰의 뺨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취객을 처벌해야지 왜 여성 경찰을 비판하는 겁니까? 이건 그 비난의 화살표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경들의 순환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경찰 조직 내에서도 동료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여경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연을 취재해봤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과 만난 30대 현직 여성경찰관 A씨. 초임 시절이던 10여 년 전 어느 파출소 근무 당시 겪었던 끔찍한 기억을 털어놨습니다. 유흥주점에서 마련된 회식 자리. 갓 2년 차였던 그를 빼고는 모두 남성 경찰관 선배들이었습니다. 이제 눈살롱 한번 오라고 해서 제가 안 간다고 하고 눈살롱 밖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팀 선배 중에서 제일 FM들이 일하시는 분이 딱 내려와서 야, 너는 여자가 아니라 여경인데 끝까지 같이 있어야지. 딱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썩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성별 구분 없이 동료로 인정한다는 호의로 받아들여 술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기대였습니다. 딱 봐도 제 나이 또래 20몇 살 애들이 쭉 들어와서 한 명씩 커플처럼 이렇게 옆에 앉거나 블루스를 추는 거예요. 근데 그냥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어떤 여자 분께서는 그거를 머리에다 쓰고 있고 그 여자가 그 선배가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여자 손이 그 선배의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여기 무슨 소돔과 공부나 뭐 아비규환 이런 단어가 떠오르면서 충격에 못 이겨 이튿날 휴가를 내고 동기 여경에게 하소연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에 더 힘이 빠졌습니다. 여경 동기한테 하니까 놀라지도 않으면서 자기도 그런 꼴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말래요. 어느 지구대를 가든 그 관내에 있는 그 유흥업소 있죠. 항상 남자분들이 도우미 분들이랑 어울리고 있거나 그게 흔한 일상인 거예요. 나 혼자 겪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 심지어 위안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회식을 피하면은 좋은 평판을 받기가 힘들어요. 저희는 인사 시스템이 평판에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울먹여 먹기로 이게 사회생활인가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억지로 수능해온 게 있어요. 요령껏 피하거나 적당히 무뎌지면서 버텨온 경찰관 생활. 그러나 여경들에게는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심지어 남자 선배와 2인 1조로 해야 하는 순찰 근무 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은 그럴 각도가 아니잖아요. 부딪힐 일이 없는데 자꾸 그분이 주먹이 제 허벅지 뒤랑 엉덩이에 다 부딪히는 거예요. 아,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거 제가 녹화를 못 하잖아요. 그냥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밖에 서 있었어요. 순찰차 안에서 둘이 있을 때 상관이 순경의 허벅지를 만진다든지 뭐 뽀뽀해보라고 한다든지 그런 거를 녹취할 경황도 없죠. 이 같은 고충을 신고하거나 속 시원히 털어놓을 때도 마땅치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 성희롱을 신고하겠다고 마음먹으려면 앞으로 조직 내에서 내가 평판, 승진 뭐 이런 거 다 포기한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용기 낼 수 있는 게 경찰 조직의 분위기입니다. 권위적인 조직 문화, 골맞던 상처가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5월 초 경기도 용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30살 여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팀 회식에 참석한 직후였습니다. 숨진 여경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말도 안 되는 성추문에 시달렸다고 언니에게 눈물로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어느 남자 경찰관과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냐며 원색적이면서 모욕적인 추궁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는 설명. 견디다 못한 이 여경은 말없이 회식 장소를 빠져나갔고 그러자 팀장은 밤늦게 전화까지 걸어 사실상의 성희롱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오빠가 팀장보다 더 친한 건 맞는가 보다. 오빠 만나려고 팀장한테 간단 소리도 안 하고 도망갔냐? 유족 측은 이런 괴롭힘이 한 번이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당한 휴가를 결제해주지 않는가 하면 돈 내기에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등 크고 작은 갑질에 시달려왔다는 주장까지. 팀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전화 와서 힘들다고 상담도 하고 문자로 팀장 욕도 하고 그랬어요. 숨진 여경은 이번 달 휴직을 하고 뉴질랜드 유학 준비를 하며 비행기 표까지 끊어뒀지만 출국을 2달여 앞두고 삶을 포기했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전원 교체하고 자체 감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동료들의 뚜렷한 혐의 입증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팀장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집에 잘 들어갔냐라고 안부 전화를 했던 거죠. 팀장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편하죠. 근데 그게 안 나와요. 저희들도 답답하죠. 야,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그것도 동료 경찰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최근 5년간 실제 경찰 내에서 성범죄로 징계 처리된 사건을 살펴보면요. 모두 34건입니다. 34건이요? 네. 생각보다 적네요. 네, 정식 신고가 돼 해임이나 파면 같은 징계를 받은 경우만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분 후배나 동료 여경을 상대로 한 범죄였습니다. 이 적발된 내용들 보면 참 입에 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수치스럽습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입맞춤 등 지속적인 강제추행이 가장 많고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했다,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심지어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지켜보다가 걸린 경찰도 있었습니다. 가관이네요. 네, 이건 아주 빙산의 일각인데요. 앞서 영상에서 본 피해 여경들은 대부분 신고조차 하지 못했고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네. 파출소 여경도 자살했지 않습니까? 신고를 못하고.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10명 중 여경이 나 혼자인데 신고하는 순간 다 알지 않냐며 신고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털어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징계 건수가 34건이면 신고 건수는 더 많았을 것이고 신고하지 않은 건수는 그야말로 엄청난 숫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해자들이 아직까지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경찰 생활을 쭉 이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공교롭게도 지난해 취임한 민감용 경찰청장이 제1호 치안 정책으로 내세운 게 바로 여성 대상 범죄 근절이었습니다. 과연 경찰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민감용 경찰청장은 취임 전부터 여성을 위한 특단의 치안 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폭력과 차별 철폐를 외치는 여성들의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 경찰 간사의 담당 조직을 여성 중심으로 보강하는 등 취임 후에는 남성을 겨냥한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왔던 여성들의 성범죄 규탄 시위 현장도 직접 챙기며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까지 출범시킨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모든 경찰관들이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면서
우리 사회의 성차별 요인을 이해하고 여성 피해자의 눈높이로 사건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경찰 수장의 공언. 하지만 집안 단속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 고위직과 공공기관 간부를 대상으로 최근 경찰대에서 진행된 성평등 강의. 경찰서장급인 총경 승진 예정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성평등한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토론 수업이 시작되자 경찰 간부 등 10여 명이 집단으로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귀찮다거나 졸리다는 비아냥과 함께 커피나 마시러 가자며 대놓고 무시하는 수강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이제 놀랐죠. 말 시키지 말고 그냥 빨리 강의하고 빨리 끝내라, 피곤한데. 조별 토론 시간을 알리자마자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자리를 이탈을 했습니다. 토론 수업을 포기하고 강의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랬더니 자리를 지킨 건 고작 몇 명뿐. 게다가 노골적인 수업 방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 경찰관 관련 통계 자료 화면을 띄우자 통계의 출처와 진위 여부 등을 따져 물었고 결국은 강의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만 잘하면 남자의 남다리고. 이거는 노골적인 성차별적 발언이고 여성 혐오 발언인데 그때도 크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 말 하고 싶다. 말해줘서 반갑다라는 메시지로 앞에서는 읽힐 수밖에 없거든요. 참다 못한 강사가 이 상황을 폭로하자 경찰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악의적인 댓글과 비방으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내가 성차별적인 정서나 태도나 의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수업에서 성차별에 찬성하는 발언을 할 수가 없고 세상의 절반인 여성 시민들은 과연 이런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 지난해 여성단체가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여경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동료나 직속 상관 등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한 경찰이 3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피해 경험 여경 3명 중 2명꼴로 답변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직 한 팀에 딱 여경 1명 있는데 그 팀에서 성희롱 당했다고 하면 누가 신고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건 익명성 보장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뭐 소문이 나고 뭐 2차 피해 이런 것들에서 완벽하게 보호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미국과 영국 등에선 여경들이 자체 조직을 만들어 피해자 보호와 고충 처리를 맡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총대를 맬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걸 하면 안팎으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못 들을 게 너무 뻔하니까. 하다못해 경찰 내부 인트라넷에 익명 게시판이라도 만들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찰 자체가 토론하고 뭐 논쟁하고 이런 거가 되게 많이 부족해요. 계급 사회라고 또 저희를 내부적으로 규정 짓는 게 있어서 계급을 초월해서 건강한 토론이 잘 안 되죠. 올해 들어서야 지방경찰청마다 이른바 양성평등 고충상담 부서와 담당자가 지정됐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조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컨트롤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시작한 지 1년 됐잖아요. 금방 이렇게 막 바꿔지고 달라지고 이럴 수 있는 정책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간부들의 성평등 교육 현장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참 뭔가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다 경찰서장 승진을 앞둔 분들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도 근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의경들을 상대로 성인지 교육을 하던 경찰 간부가 남자는 젊었을 때 들이대며 몇 번 재미 볼 수 있다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 심각한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더 옮기진 않겠습니다. 아니 교육 과정에서 이럴 정도면 일상에서는 어떨지 정말 짐작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성폭력 사건 같은 걸 맡게 된다면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집단 성폭행 취재했었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학생들은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2차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도 남자 경찰이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 앞에서 해당 영상을 버젓이 보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아예 직접 가해자를 유인해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2차 피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민감용 경찰청장 취임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범죄 피해 여성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가장 의지하게 되는 사람도 경찰인데 누구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아직 그들의 수준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 여성들은 가급적 여성 경찰관들이 응대하도록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여경의 업무는 가중되고 인력은 모자라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실상을 짚어봤습니다. 순경 공채 시험을 3년째 준비 중인 20대 여성 김모 씨. 거의 90점 이렇게 됐었는데 항상 거의 한두 문제 차이로 막 떨어지고 계속 붙을 것 같은데 안 되고 하니까 좀 방황도 하고.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다는 아쉬움 못지않게 채용 과정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남녀 경찰을 따로 뽑는 선발제도 때문입니다. 비중이 높은 필기시험의 경우 여성 지원자의 합격선이 남자보다 좋기 10점에서 20점은 높은 것으로 응시생들 사이에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들은 딱 커트라인만 넘겼는데도 합격했다고 그런 합격수기 올라오는 거 보면은 되게 회의감 들고 이게 진짜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5년 헌법에 위배된다며 남녀를 따로 뽑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능범죄나 대민 업무, 청소년 여성 관련 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처럼 성별 구분 없이 경찰관을 통합 선발해도 치안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은 여경이 늘면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남녀 분리 모집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여경 비율은 약 11%, 20%를 훌쩍 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내근이 많거나 상대적 중요도가 낮게 인식되는 부서들에 여경들이 주로 배치됩니다. 외근도 안 된다 그러고 형사들도 야 우리는 여성 필요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조직 분위기에서 어딜 가란 말이죠. 그러면 갈 데가 굉장히 좁아지죠 지금. 이른바 승진 코스로 통하는 요직에 진출하는 여경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경찰의 고위 간부로 통하는 총경 이상 직급의 여성 비율은 2.4%. 남성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열심히 일해도 여경은 유리천장을 극복하기 어려운 겁니다. 남자 경찰들이 선호한 보직 이런 쪽을 여경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휘관 평가 이런 거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조직의 문화가 남경을 우선하는 이런 이제 문화가 있다는 거죠. 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경찰의 478개의 직무를 분석한 결과 여경이 근무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직무가 7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력 등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신규 경찰관을 분리 채용하고 여경들에게 보직과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더는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겁니다. 무엇보다 여성 관련 범죄가 느는 추세에서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여경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성폭행 사건이 터진다 이러면 다른 부서 여경이 동원되거나 아님 수사 경력이 없는 여경을 어쩔 수 없이 앉혀놓고 수사시킬 때도 있고요. 더욱이 여성 경찰관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조직 내 위상 문제 등을 개선하려면 인사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공정한 인사채용 또 공정한 보직 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여성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질적인 성장도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성이라는 이유로 시험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얻어야 그 경찰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 조직에서는 또 천덕꾸러기 신세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이 약진하고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유능하고요. 청렴합니다. 그런데 유독 경찰은 여성들이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주요 보직 있지 않습니까? 승진이 되는 자리에 경찰 중에서 여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일단 그 경찰에서 여성 비율이 더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경의 머릿수만 늘린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난 여경 한 분은요. 일할 때는 중성이길 바라면서 술자리에서는 여성이길 바라는 무언의 압박, 그런 조직 문화가 경찰에는 여전하다며 여경만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조직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인권의 최전선에 서야 할 경찰 내부에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닐까요? 이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가는 것부터가 경찰개혁의 시작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엄지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이념 논쟁처럼 비춰지고 있는 국군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까지 통합한 광복군이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 조직을 통합한 광복군의 의미를 강조한 발언이었습니다. 밀양 사람 김원봉, 김구 선생보다 현상급이 높아서 일제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이승만 정권의 핍박에 못 이겨서 북으로 가죠. 근데 북에서도 숙청당합니다. 그러니까 남에서도 북에서도 버려진 비운의 독립운동가셨습니다. 네, 저희 스트레이트에서도 이 보도연맹 사건을 다루면서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잠깐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이 일어나면서 정부에서는 서훈은 없다고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원봉을 포함한 광복군의 의미를 강조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선 유독 김원봉만의 초점을 맞추면서 그 대척점의 상징으로 또 다른 한 분을 내세웁니다. 백선엽 장군입니다. 이분 이상하게도 때만 되면 불려 나옵니다. 올해로 100세가 된 전쟁 영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사성 장군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대한민국 지킴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다르게 평가합니다. 네, 일본이 세운 만주국의 군인이었죠. 백선엽이라는 인물을 알려면 일제 강점기 때 백선엽 씨가 활약했던 간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잊혀진 독립운동의 현장, 간도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간도 혹은 만주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중국 지린성의 옌벤 조선족 자치주. 옌지공항에서 차를 타고 남서쪽으로 3시간 달리면 통양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나옵니다. 입산을 통제하는 산림 감시소 앞. 울창한 수풀을 헤쳐보니 낡은 비석 하나가 드러납니다. 대사하 전적지. 1939년 8월 이 지역에서 일본군을 격퇴시킨 독립군의 승전 기념비입니다. 80년 전 그날의 치열했던 전투 상황이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틀 동안의 치열한 전투를 大概知道啊，就是在这嘎达发生过这场战役啊，就是一看这整的太简陋了。 그런데 이곳 대사하 전투에서 우리 독립군이 맞서 싸운 적군은 보통의 일본군 말고 또 있었습니다. 1939년 안도현 대사하 전투에서 일본 수비대 중대와 특설대 대원 16명이 항일 영군에게 사망하였다. 특별히 만들어졌다는 의미의 특설대. 일본군을 도와 독립군을 상대로 싸웠다는 이 부대는 바로 1938년 일제가 괴뢰국인 만주국에 조직한 간도 특설대입니다. 부대 창설의 명분은 치안 유지였다지만 사실상의 임무는 항일 독립군 토벌을 위한 특수부대였습니다. 극소수의 일본인 장교를 빼면 간부와 병사는 모두 조선인. 국경 감시대를 대체할 조선인 부대의 편성이 필요. 조선인 거주지구에 조선인 부대를 배치한다는 정치적 고려 아래 간도 특설대를 신설. 여기 유일대가 조선 대부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말로 하면 이즈란 말인데 오랑캐로 다스린다는 법. 주로 좋은 사람들 하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친다니까. 특수부대답게 엄격한 신원조사를 통과한 조선인에게만 입대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강제로 끌려온 사람은 없었고 모두 이 부대 배치를 희망한 자들이었습니다. 일제는 정예부대의 모범이라며 간도특설대를 한껏 치켜 세우고 후원회까지 꾸렸습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강제 해산되기 전까지 투입된 전투만 108차례. 1940년 말 일본군의 독립군 토벌 작전 명령에도 간도특설대의 이름이 선명합니다. 고문과 약탈, 방화에 성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939년 5월 토벌작전 수행 중 산남을 채취하던 민간인을 학살한 뒤 불을 질렀다. 1941년 정월 항일 여성을 압송 도중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2명을 살해하였다. 악명 높았던 간도특설대 본부는 옌벤자치주 안투현에 있었다는 기록. 스트레이트는 부대 위치로 확인되는 안투현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허름한 공장에 쓰임새를 알기 어려운 낡은 건물들 뿐. 그거 지금 다 없는 자리가 없는데 뭐 저는. 그게 무슨 부대였어요? 특설부대. 부대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간도특설대의 악몽은 여전히 주민들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들 만약 말 안 들으면 막 때리 죽이고 일본 놈은 잡는 사람은 만 잡아 죽인단 말이야 이것들이. 그 일본하고 협정해서 만든 게란 말이야 그 부대가. 나라 밖에서 무장 독립 투쟁에 나선 동포들을 향해 같은 조선인이 총칼을 겨눴다는 사실에 이곳 조선족 주민들은 지금도 몸서리를 칩니다. 대부분 조선사람만 했지. 한정도 며칠 있지만 조선사람만 했지. 그 나쁜 놈들이지 다.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간도특설대 소속으로 활동한 조선인은 부대 창설부터 해방 직후까지 7년간 2,1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공교롭게도 간도특설대에 몸담았던 조선인 장교들이 남긴 비공개 회보에 명단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민주화 열기가 한창이던 1987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작성된 만주 국군지. 간도특설대 출신 한 조선인 선임 지휘관이 썼다는 기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들 만주군인 출신은 일제 탄압하에서 조국 땅을 떠나 유서 깊은 만주에서 독립정신과 민족의식을 함양하며 무예를 연마한 혈맹의 동지들이다.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짓밟은 장본인들이 마치 독립군 행세를 한 겁니다.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 것이지 뭐 한국의 독립군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낯익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만주군관학교 9기로 일제의 장교 계급장을 단 간도특설대 중위, 이후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통하는 예비역 대장 백선엽 씨입니다. 간도특설대, 별칭이 독립군 사냥개였다면서요? 조선인 독립군은 조선인 손으로 잡아야 된다고 만든 부대인데요. 그 악행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그 악행에 비해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고 또 중국은 조선인끼리의 이야기다라고 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친일이 마치 정치 공방의 소재인 것처럼 악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간도특설대를 거친 사람들 대부분 광복 이후 국내로 돌아와서 승승장구했죠. 어마어마합니다. 해병대 첫 사령관인 신현준 씨를 비롯해서 2대 김석범, 3대 김대식 사령관이 모두 간도특설대 출신입니다. 네, 다른 이들 역시 국회의원, 국방장관, 도지사, 철도청장 등 사회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칩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백선엽 씨입니다. 백선엽 씨 본인도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했다는 사실 자체는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특수부대원에서 어떻게 국군의 주역으로 탈바꿈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항일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까지 통합한 광복군이 국군의 모태가 됐다는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직결했습니다.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나흘 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백선엽 씨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김원봉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그 군에 뿌리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작 백선엽 씨는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자세히 모릅니다만 요즘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황 대표는 김원봉의 실체를 알리겠다며 백 씨를 국군의 상징적인 존재로 부각시킵니다. 백 장관님께서
우리 군을 지켜주셨고 장군님의 업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최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과 60항쟁 기념식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대신 백선엽 씨를 찾아가 이른바 국군의 뿌리 논쟁을 가열시킨 겁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오신 분입니다. 아마 다른 부분에 관해서 그것을 이제 폄훼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는 이념 대결로 몰아갔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군인이었다는 이유로 친일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좌파 프레임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뿌리를 흠집내게 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군을 잡았던 일제의 특수부대, 간도특설대 경력은 백선엽 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직접 언급하는 등 명백히 확인된 사실. 백 씨는 다만 자신이 복무하던 3년간은 조선인 독립군과 교전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런데 백 씨의 이런 주장은 어이없게도 그의 자서전을 통해 뒤집힙니다.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조선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조선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의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조선인을 토벌했다는 고백, 그러면서도 별다른 책임의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진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게릴라가 되어 싸웠다면 독립이 빨라졌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동포에게 총을 겨눈 건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담긴 백 씨의 자서전 2권은 1993년과 2000년 각각 출간됐습니다. 두 차례 모두 일본에서만 출판됐습니다. 만주에서 일본군으로 했었던 것을 오히려 일본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나는 충실한 일본 천황의 신민이었다. 그 역할을 다 했다. 일제의 최전선을 누비던 그는 해방이 되자 활동 무대를 옮깁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가 선택한 곳은 미 군정의 영어 학교. 여기서 쌓은 영어 실력을 무기로 백 씨는 미군 인맥을 넓혔고 한국전쟁 중 휴전회담 대표로 나서는 등 국군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주에서부터 축적됐었던 이 토벌의 경험이 전수가 돼서 유격전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 점을 또 높이셨던 겁니다. 특히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다부동 전투의 야전 지휘관으로 전쟁 영웅의 반열에 오른 끝에 32살 나이에 육군참모총장, 우리나라의 첫 사성 장군이 됐습니다. 지나간 역사에 친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눈앞에 반공이 더 급하거든요. 반공을 잘하면 일체 친일 역사는 문제가 아니 되는 거지. 군복을 벗은 뒤엔 주중대사와 주프랑스 대사, 교통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그 사이 받은 훈장만 10개에 이릅니다. 2003년부터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 자문위원장으로 월 200만 원의 자문료에 사무실과 차량, 수행비서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간도특설대의 조선인 장교에서 국군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 백선엽 씨. 하지만 스스로도 인정한 친일 행적에 대해선 단 한 차례도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지키지 않아가지고는 노예받건 되지 않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갖다가 유지해준 우리가 그 위지를 갖다가 우리가 계승을 해서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까? 스트레이트는 여러 차례 찾아가고 서면 질문지까지 전달했지만 백 씨는 끝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고 안 하시는 걸 좋을 때 지금은 감사하지만 일본어판 자서전에서 간도특설대는 정의의 그 자체였다며 유일한 한국인 무장집단에 근무했다는 자부심마저 드러냈던 백선엽 씨. 교통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1969년 백 씨는 일본을 방문해 기념사진 한 장을 남겼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사람은 이타오 슈지, 바로 간도특설대 시절 중대장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교통부 장관, 정부의 강요 자격으로 일본에 가서는 간도 특설대 시절 상관한테 가서 인사를 했어요. 일본에서 출판한 책에는 조선인 때려잡았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써놨고요. 백선엽 씨의 창시계명 이름이 시라카 요시노리입니다. 시라카 요시노리는 윤봉길 의사의 폭탄에 사망한 일본군 총사령관 이름이기도 합니다. 좀 공교롭죠? 그런데 이 사실 백선엽 씨를 둘러싼 논란은 친일 행적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군인이었다, 뭐 영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재산가로 기억합니다. 이분이 뭐 군인이었고요. 장관도 지냈고 뭐 대사도 지냈는데 이분 재산이 수천억 원대입니다. 강남역에 수천억 원짜리 빌딩이 있고요. 그리고 선인학원이라고 아주 그 인천 지역에 큰 사학재단을 운영했습니다. 이 선인학원 하면은 그야말로 그 좀 오래된 일이지만 사학 비리의 그야말로 대표적인 그런 재단으로 사학 신문에도 많이 나왔었죠. 대명사였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입학을 시켰는데 10,000명 가까운 사람을 입학시켰다가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비호로 승승장구했었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물을 왜 자꾸 이렇게 치켜 세우는 겁니까? 사실 정치권에서 백선엽 씨를 앞세워서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역사, 친일청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반공, 삼국전쟁, 백선엽 이렇게 세트로 반박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면 또 보수 언론이 국군의 영웅을 대서특필하면서 이념전쟁으로 이것을 몰고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그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올해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던 2008년을 광복 63주년이 아닌 건국 60주년으로 규정했습니다. 광복절의 명칭을 건국절로 바꾸는 작업에도 즉각 착수했습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한 1945년의 8.15보다 남한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15의 의미를 부각시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정부가 그해 8월 15일을 건국절 행사로 추진하면서 논란은 계속 커졌고 결국 8.15 기념식을 여권과 보수, 야권과 진보가 편을 갈라치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른바 건국 유공자를 별도 선정해 포상하는 법안까지 제출했습니다. 반공을 내세워 친일 행적을 감춘 반민족 행위자도 유공자 대우를 하려 하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운동, 백선엽 씨가 구국의 영웅으로 전면에 등장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총리실 산하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의 고문으로 위촉된 전쟁 영웅 백선엽 띄우기도 본격화했습니다. 노무현 그거 폄하하고 좀 정권이 보수로 바뀐 상황이었는데 반대쪽에 있는 그 백선엽이나 시켜 세우려고 했던 거지. 다 이승만 우리 그때 다뭐 박정희 먹게 다시 세우는 분위기였잖아. 군 기무사는 참전 용사들의 자긍심과 안보의식을 강화한다며 백선엽 씨를 사상 첫 명예원수로 추대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백 씨가 해방 이후 줄곧 미군과 돈독한 관계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군에서는 반대 말을 못했어. 야당이나 이런 거를 기내에서는 그런 거 무시하고 한미동맹청에 밀어붙이자. 예비역 대장을 원수로 진급시킬 법적 근거조차 없었던 데다 백 씨의 친일 경력도 문제였지만 당시 여권은 연일 국방부를 압박했습니다. 이 명예원수 추대야말로 기업과 계승, 감사와 경의, 화학과 협력 이 세 가지를 전부 아우를 수 있는 분야다.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건 뜻밖에도 백 씨의 전우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원로 예비역 군인들이 반대 의견에 친필 편지를 청와대와 국방부로 보냈고 한국전쟁 당시 백선엽 씨의 공적이 과장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거의. 백선엽 장군이 낙동강전선에서 제일의 영웅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언론들이 하도 뭐 영웅이라고 그러니까 보수의 아이콘처럼. 결국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놓고는 이른바 공감대 확산에 전방위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KBS가 2011년 백선엽 씨를 전쟁 영웅으로 부각시킨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을 내보내자 국방부는
백 씨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제작에 돈을 댔습니다. 마지막이라 해도 이례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내건 백선엽 한미동맹상이 국방부 주관으로 제정되고 경기도는 백 씨의 얼굴이 새겨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심지어 문화재청은 그의 군복을 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취소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동상이 세워진다, 기념비가 세워진다, 난리법석을 뜨니까 다 속는 거죠. 모르는 국민이, 모르는 매스컴이. 그래서 이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백선엽과 건국절, 보수 세력은 각종 선거와 정치적 고비마다 백선엽 씨를 통해 결속을 꾀했습니다. 백선엽 씨 역시 권력의 손짓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만세입니다. 동포에게 총을 겨눈 친일 행각엔 눈을 감은 채 논란 속 전쟁 영웅담을 앞세워 보수의 구심점으로 삼으려 하는 겁니다. 지난해 8월 15일 자유한국당이 건국절을 주장하며 그들만의 70주년 기념식을 강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이라는 건 친일파들 입장에서 밑어서도 꼽는 겁니다. 그 과거는 완전히 묻어버리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세웠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켰다. 그리고 건설했다. 그렇게 그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 백선엽 씨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같은 층 복도 한편엔 안내판에 이름조차 없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광복군 동지회. 독립군 토벌부대에서 군인의 길을 시작한 인물과 항일 무장투쟁을 한 광복군이 함께 모여있는 현장입니다. 친일파를 주축으로 군대가 세워진 역사의 아픔 속에서 이제 광복군은 이 땅에 2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통을 당했으면 다시는 되풀이지 않게 노력을 해야지.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을 인정하고 그건 반성한다. 그것도 새 출발은 그걸 멋있습니까? 네, 저 말 정말 기가 막히네요. 미터기를 꺾는다는 말. 그렇죠, 미터기를 꺾고 싶겠죠. 모든 것은 시대의 비극으로 돌리고 친일 같은 과오는 모두 지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일기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함부로 꺾고 지울 수만은 없습니다. 친일은 행적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친일을 감싸고 자꾸 정치판으로 끌고 들어와서 마치 정치 공방, 이념 갈등인 양 이용하고 있는 정치권 일부 세력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독립군 잡던 친일파가 해방이 되더니 빨갱이 잡는다면서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그 이후에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꺼내서 기억하고 기록하려고 합니다. 마침 2주 전에 저희가 보도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이른바 진화위법 개정안이 6월 25일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첫 고비를 하나를 넘은 셈입니다. 역사가 정치 공방을 넘어 진실과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트레이트는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You